안녕하세요. 저희 형법 우리 24년도에 승진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출 해설을 보시는 분들이 내년 시험을 준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그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1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1번에 위임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소수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 협약에 모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적합하지도 않는다까지는 맞죠. 우리가 법으로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법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해도 법의 위임을 가지고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건 괜찮지만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거 갖고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단체 협약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이나 규칙 정도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체 협약하는 거 안 된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2번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 역시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되겠죠. 위임받은 법률은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3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에 국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 우리 판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규 명령이 법률에 위임 없다면 그건 무효인데 나중이라도 법이 만들어지면 괜찮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다음에 4번에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또는 그 대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인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전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1번에서 단체 협약이다 모두 위임하는 건 허용된다가 틀린 지문이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게 법이 아니기도 하지만 우리가 법률을 위임하려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는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대강도 예측할 수 없게 적었다면 그 내용을 전부 단체 협약에 위임을 해버린다거나 또는 이렇게 4번 내용처럼 전혀 무슨 내용인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해버리면 이건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적용범위 1번에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1조 2항에 의해서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해서 그중 가장 형이 가벼운 거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법이 1조 2항은 유리한 걸 적용해 주는 건데 여러 번 바뀌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 적용해 주는 겁니다. 자, 2번 형법 2조의 범죄지라 함은 범죄 구성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범하여지면 된다고 볼 것이므로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 공모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형법 2조의 범죄지에 공모지도 포함된 걸로 봐야 된다. 우리가 범죄지라고 하죠. 범죄지가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범죄지에는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전부가 될 꼭 필요 없이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일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일부의 개념 안에는 공모지도 일부에 들어간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에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법이 행위 당시에는 법이 없었는데 실제로 재판할 때 이렇게 법이 생긴 거죠. 이렇게 A라는 법이 생겼다면 이 A라는 법은 요때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행위, 법이 없을 때 했던 행위를 처벌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소급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면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다고 돼 있잖아요. 요겁니다. 신설이 된 거기 때문에 없던 법이 생긴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단순 강제추행죄를 했던 행위를 상습 강제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기간 미결 구금된 경우에 형법 7조에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틀린 거죠. 우리 외국에서 형이 집행이 됐을 때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또 할 수는 있죠.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하되 외국에서 만약에 형을 살았다면 그 형은 빼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면 기소되었다가 형을 산 게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럼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형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빼줍니다. 그래서 그걸 7조에 한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3번에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를 동일한 인격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회사와 1인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죠. 동일한 인격체를 볼 수 없고 따라서 1인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기 종업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그 회사가 법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별개의 인격체니까. 그 다음 2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라도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 행위를 공모를 했죠. 자, 사용인들이 범죄 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 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 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 실행한 경우라면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한다라고 했는데 자, 사용인들이 종업원들이 위법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법인이 양벌 규정으로서 책임을 또 지죠. 근데 사용인이 A, B, C가 있는데 세 사람이 공모했네요. 그리고 행위는 두 사람만 행위를 했네요. 얘는 행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럼 C가 공동적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당연히 법인도 당연히 양벌규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일방 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 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 실행했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그 사용인도 처벌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그 법인도 공동조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면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 그다음에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종업원과 법인은 별개라고 씁니다. 따라서 그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 조건 되시는 건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잘못했을 때 법인도 양벌기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 판결로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대표이사의 문제고 법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은 양벌기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죠. 이거는 최신 판례입니다. 4번에 회사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의 형량을 정상 참작 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에 대해서 선고유를 한 이상 양벌 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벌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우리 법인 나오면 항상 기억할 게 종업원과 법인은 별개다. 별개다. 그래서 장량감경을 예를 들어서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서 장량감경했다고 해서 법인에 대해서도 장량감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별개다.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고의입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게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백하지 않는 한은 목격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는 다 간접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 운전면허 소지인인 갑이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갑이 적성검사 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지는 몰랐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오래되면 지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상관없다. 난 바쁘다. 미필적 고의 얼마든지 있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가 여기서 구분하실 게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까지는 몰랐다. 그것도 구분하시고 자 3번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면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걸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당연히 인식해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는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죠. 우리가 미필적 고의하고 과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있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죠. 우리가 고의라는 건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식은 가능성을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식 있는 과실도 인식은 있다는 얘기니까 가능성은 인식한 겁니다. 가능성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고의냐 과실이냐에 논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는 그래도 죽을 수도 있다, 상관없다, 용이라는 의사가 있는 것이고, 인식 있는 과실은 이 용이라는 의사가 없는 거죠. 여기 인식 있는 과실이고 여기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요 용이라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그랬는데 기억분에 동시에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니까 판명되지 아니하면 동시든 이시든 동시범은 차별하지 않아요. 같이 일어났든 따로 일어났든 다 독립행위면 다 동시범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럼 동시범은 각 행위를 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걸로 가니까 미수범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기수범으로 간다가 틀린 거고요. 그 이번에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우리 항상 인과관계가 객관적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고의, 실행, 결과 이걸 논하면서 실행과 결과 상계에 여기에 인과관계가 숨어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이 결과가 발생한 걸로 보는데 인과관계가 없어버리면 실제로 결과가 발생해서도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따라서 이거는 미수로 가야지 기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결과 발생을 위해서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자, 조건설이 있죠. 조건설이 있고, 자, 이처럼 상당한 조건만이 된다는 것은 상당 인과관계설인데, 원래 조건설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처음 시작했던 게,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시작한 게 조건설인데, 이 조건설은 거기 밑에 비판 내용이 조건설의 비판이죠. 여러분 거기 둘째 줄 끝에 보면 결과 발생에 관계된 모든 조건을 등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결과 책임을 제한하려는 형법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그냥 조건설이에요. 이 조건설은 인과관계, 이 등가설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조건, 영향을 주기만 하면 다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봐버리다 보니까 A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을 때 그럼 A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A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만 이 조건설이 아니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에게 칼을 판 X가 칼을 팔았어요. 그럼 이 철물점 주인이 또 이렇게 돼버리죠. 칼을 팔지 않았다면 안 죽였을 거다. 그럼 너도 인과관계 있다. 이렇게 돼버리고요. 또 더 나가가지고 철문점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X를 낳지 않았다면 애가 철문점에서 칼을 팔지 않았을 거고 그럼 안 죽였을 거다. 그럼 너도 인과관계 있다.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설은 등가설을 취하다 보니까 영향만 주면 다 인과관계 있다고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조건설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등장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 좀 다른데, 이 조건설의 문제점, 너무 인과관계가 넓게 인정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고 학자들은 합법직적 조건설을 취하고 있죠. 상당 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의 개념의 범위를 이 조건을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지 말고 상당한 조건, 경험칙상 상당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흔히 일어나는 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만 인정하자. 범위를 좀 좁히는 거죠. 학자들은 합법직적 조건설을 취하면서 거의 조건설하고 비슷하긴 해요. 다만 이거 자연과학적인 조건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건설 비슷하게 해놓고 여기다가 객관적 귀속이라는 걸 넣어서 객관적 귀속에 의해서 인과관계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디귿번의 첫 번째는 요 상당 인과관계설을 논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건설의 비판을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요 조건설의 비판을 받는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상당 인과관계설이니까. 그 디귿번은 틀린 거고요. 디귿번에 갑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이래 강타라고 했죠. 강타를 했으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강타하여 장파일로 인한 복막염으로 A를 사망케 했다면 비록 의사의 과실에 의한 수술 지연이 공동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갑의 행위와 A 사망사의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고요. 자, 6번의 사실의 착오를 보시면 기억번에 갑은 창문에 비친 사람을 친구 A라고 생각하고 A 사람입니다. A 동그라미.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실제로는 A 집에 놀러온 친구 B였습니다. 그래서 B가 죽었네요. B도 사람입니다. B 동그라미. 자, 법정적 법설하고 구체적 법설이 있는데 우리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법정적법설은 내가 생각한 것과 발생한 것이 법적으로만 똑같으면 된다. 법적으로만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인식한 것과 발생한 사실이 있을 때 A를 죽였는지 B를 죽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A도 사람이니까 살인죄가 되고 B도 사람이니까 살인죄가 되니까 그런 건 똑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법적인 평가만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든 따지지 않고 사람인지 사람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만 구체적법설은 법적으로 똑같은 건 당연해야 되고 인식한 것과 발생한 것이 둘 다 사람이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살인이고 살인이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엔드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총알이 날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명중도 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왼쪽을 쐈을 때는 왼쪽이 맞아야 되지 오른쪽이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나가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구체적법설이에요. 자, 그러면 법정적법설은 사람이지만 확인하면 되고 구체적법설은 사람이고 명중을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자, 기억번을 봅시다. 기억번은 A를 향해 쐈는데 거기 보니까 실제로 B였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옆 사람이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쏜 대로 맞긴 맞았는데 가서 보니까 딴 사람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명중입니다. 명중. 자, 그러면 기억번 같은 경우는 법정적법설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비살인 기수가 되고요. 구체적법설도 명중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살인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설문 보면 기억에서 B의 사망에 대한 갑의 채측과 관련해서 구체적법설은 미수, 법정적법설 무죄. 그런데 구체적법설이든 법정적법설은 다 살인 기수가 돼요. 이거는 사람이고 명중까지 했기 때문에. 자, 니은번을 보면 갑이 A가 기르던 애완견을 죽이려고 했는데 애완견은 사람이 아니니까 세모.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A가 사망했습니다. A는 사람이니까 동그라미. 그러면 애완견은 동물, 사람은 A. 그러면 애완견은 손괴죄, 사람은 살인죄. 법적으로 다르죠. 그러면 우리 법정적법설이나 구체적법설은 전부 다 미수과실로 인정해버립니다. 미과상이 되죠. 따라서 애완견 죽이려 했다 못 죽였으니까 이거는 손괴 미수. 그 다음에 사람은 실수로 죽였으니까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이렇게 되죠. 그럼 법정적법설과 구체적법설 둘 다 결론이 똑같아요. 따라서 결론이 다르다가 틀린 거고요. 3번에 디귿으로 가봅시다. 갑은 을에게 A를 살해하고 교세했습니다. A 동그라미. 이를 승낙한 을은 갑으로부터 A에 대한 인상차이를 설명받고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 쌍둥이 동생 B였다. B 동그라미. 자, A도 사람이고 B도 사람입니다. 역시 요거는 법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법정적법설은 무조건 비살인 기수입니다. 다만 구체적법설은 이걸 명중을 해볼 것이냐 빗나갈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 죽인 놈은 명중한 게 맞는데 교사범이 문제가 되죠. 갑이 을에게 A를 살해하라고 했는데 을이 B를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자, 이랬을 때 을은 자기가 죽인 건 B를 A라고 착각해서 죽였으니까 명중은 맞아요. 그래서 이 을은 그냥 당연히 비살인 기수인데 자, 갑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죠. 갑이 A를 죽이라고 했는데 B를 죽였는데 얘는 명중한 게 맞으니까 갑을 이걸 명중한 걸로 볼 거냐 빗나간 걸로 볼까 하는 문제인데 학설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을이 명중이니까 얘도 명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갑은 A를 죽이라고 했는데 B가 죽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발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중한 게 아니라 빗나간 거다. 즉 명중이라는 건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것이고 빗나갔다는 얘기는 방법의 착오로 보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명중이라고 보게 되면요. 구체적법설도 명중이니까 갑은 비살인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빗나간 걸로 봐버리면 우리 구체적법설은 빗나가면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은 미과상이 돼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만 법정적법설은 명중으로 보든 빗나가든 문제가 되지 않죠. 왜? 어쨌든 사람 죽이라고 하는데 사람 죽였으니까 그냥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살인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디귿에서 B의 사망에 대한 갑의 죄책과 관련해서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건 객체의 착오 맞죠. 명중했으니까 보고 자, 그 기반을 둔 갑의 착오도 객체죠. 이게 명중이니까 너도 명중이다라고 보는 견해. 이렇게 보는 견해에 의했을 때는 명중이 되니까 구체적법설 할 때 당연히 기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살인 교사범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4번에 디귿에서 B의 사망에 대한 갑의 죄책과 관련해서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되 갑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면 즉 빗나간 걸로 봐버리게 되면 구체적법설은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법정적법설은
앞에가 방법이 착오로 보든 객체적 착오로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 죽이라고 해서 사람 죽여버렸으니까 그냥 비살인 교사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다음에 7번을 가보시면 위법성 조각서예요. 1번에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하게 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죠.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의니까. 다음 2번 긴급 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 행위가 유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우리 정당방위하고 다른 점이 긴급 피난은 정당방위는 최적방위였죠. 최적방위니까 최소 침해하고 적합성 요건만 있으면 되지만 긴급 피난은 최적 보호균이 4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소 침해 적합성뿐 아니라 보충성과 균형성까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충성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구행위에서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존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용함으로 명예와 같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죠. 자구행위는 자구, 그래서 이름에서 기억하라고 했죠. 자구행위는 자신의 것만 되고 옛날 것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되는 게 자구행위입니다. 그럼 이미 과거로 끝나버린 것을 지금 와서 자구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자구행위를 허용하는 거지, 이미 지나버린 것을 지금 와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것은 자구행위를 인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보존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함으로 명예와 같이 원상회복에 불과한 것은 자구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구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비한이 없고 법익이 침해된 이후에 사후 승낙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사후 승낙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그러면 X. 자, 8번 정당히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 체포 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의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인가 적극적 공격 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 이거 우리 순경시험에 나왔던 설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순경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승기시험에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소극적 방어 행위인지 적극적 공격 행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 행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 방위에서 판단하는 거야. 정당 방위는 그게 방위 행위인지 공격 행위인지를 판단하지만 정당 행위는 그런 거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 이번에 어떤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 3번에 집행관이 압류 집행을 위해서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채무자를 배제하고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채무자를 떠밀었고 그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이 정도는 충분히 직무집행으로서의 충분히 정당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강제 집행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밀고 들어가는 일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2주간 상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4번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갑이 찜질방 내 침대, 부항기 및 부항침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본 다음 아픈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곳을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용으로 돈 받은 거, 이거 위법성 조각될 리가 없죠.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인데 안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중에 우리 판례가 정당행위로 인정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수지침 판례 있죠. 공짜로 해준 거, 그것만 됩니다. 9번 부작위범. 하나의 행위가 자기범과 부작위범의 구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죠.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번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은 부작위한 방조뿐만 아니라 자기한 방조의 경우도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 의무가 있는 경우만 성립한다. 우리가 부작위에 의해서 방조를 할 때 보증인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로 할 때는 그런 게 의미가 없죠. 자기는 내가 직접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 의한 방조의 경우는 보증인 의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와 달리 진정 부작위범. 자, 진정 부작위범은 대표적인 게 퇴거불응죄. 진정 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와 의무가 있어야 되느냐. 이 진정 부작위범도 당연히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이 보증인 지위는 필요가 없지만 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를 처벌하는 거니까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해야 처벌하는 거지 자기 의무가 없는 사람은 부작위를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진정 부작위범은 아예 법에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법에 자기 의무가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증인주의가 따로 필요한 것이고, 다만 진정 부작위는 법에 아예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전범도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공동으로 실행할 때만 공동전범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라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4번에 도로교통법 54조 1항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 의무나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유책, 위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내 잘못으로 나든 남의 잘못으로 나든 사람은 구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 다시지 않는다는 거. 4번이 맞고요. 10번.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A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서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발안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 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들어올 때부터 술 먹은 게 아니라 몰래 들어와서 나가서 술 먹는 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2번 골프 경기를 하던 중에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서 등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과실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X고 3번에 담당 의사에게서 환자에 대한 엠부백인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병원 인턴 갑이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에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 의료인에게 기대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이송 도중에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 의무는 없죠. 구급차에 있는 산소통은 구급차 관리자가 이걸 체크를 해야지 의사가 체크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주의 의무 없고 따라서 업무상 과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번에 갑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 운전 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 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해서 차량 운행에 관해서 모든 지시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같은 운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옆에 조수석에 동승해가지고 운전하는 걸 좀 살펴본다고 했던 사람한테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이거는. 자, 11번의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기본 범죄를 통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래 결과적 가중법은 고치려다가 실수로 중한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결과적 가중법의 대표적인 게 폭행치사죄라고 그랬죠. 요걸 생각을 하시고 일단 폭행이라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고의와 중한 결과, 이 고의는 고의로 하는 건데 사망은 치자 들어갔으니까 이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결과적 가중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의에다가 치자 붙이는 거, 그리고 중한 결과는 꼭 실수로 발생한 거. 그래서 고치려다가 실수로 중한 결과, 이게 결과적 가중법인데, 그래서 결과적 가중법은 기억하시게 앞에 고의 기본 범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과실은 절대 안 된다. 고의 기본, 이게 만약에 과실은 그냥 과실치사가 돼버리겠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한 결과는 실수로 발생해야 된다. 이게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정 결과적 가중법이라고 하죠. 진짜 결과적 가중법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다만 우리 판례는 실수로 한 게 아니라 고의 기본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여기 중한 결과를 고의로 해버린 경우도 결과적 가중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조문 때문에. 자, 그 경우는 요거 두 가지가 다 된다고 하는 것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짝퉁이죠. 원래 결과적 가중법은 실수로 중한 결과를 해야 되는데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 가중법을 인정하는 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대표적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라는 고의가 있고 사망에 대해서는 실수로 일어나는 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죄가 우리 법에 없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불을 질렀을 때 이런 죄가 있다면 이걸로 처벌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죄가 없다 보니까 고의로 살인한 경우도 이걸로 처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망시킨 거나 이렇게 고의로 죽인 것도 이렇게 처벌을 해버리는 거죠. 치사로. 이런 걸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에서는 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 이게 원래 형법상으로 살인죄잖아요. 요거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처벌해버리겠다는 게 우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의 취지인데, 다만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살인죄 같으면 이렇게 집어넣어도 좋은데 이게 존속살인죄처럼 얘보다 형이 더 세죠. 이게 형이 더 센데 이 존속살인죄를
얘로 처벌하고 없애버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형이 더 세니까. 그럴 땐 얘를 살려도 될 위해서 할 수 없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경으로 가는 거죠. 다만 그냥 일반 살인죄는 얘보다 형이 낮으니까 그냥 얘는 없애도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일반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고 특별히 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기본범죄를 통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거주 범위죠.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더라. 그러면 살인죄를 말하는 거겠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지 않더라. 그럼 일반 보통살인죄니까 그때는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 5번째 줄에 보면 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애를 낳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지금 문제를 틀린 지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거는 뭐 실체적 경합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그냥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고의범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입니다. 이거는. 자, 니은번에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는 건 이론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반드시 이 중한 결과가 발생을 꼭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요건이에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이게 미수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법에 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1인 해상 강도 했던 거 형법에 일수죄, 인질 살해죄, 해상 강도, 강도 요것들을 미수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주건조물 일수죄하고 그래서 요거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의 이론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현재 법은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갑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에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시켰습니다. 자, 상해죄죠. 고의는 상해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검토하시면 안 되고 상해치사죄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행위를 따로 볼 필요 없이 하나로 묶어서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이번에 형법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로 이야기한 기본 문제가 고의범인 경우만 인정되고 아까도 얘기했죠. 고치려 나갑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반대 앞에가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실범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행위 시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견 가능성, 우리 항상 예견 가능성은 과실범은 예견 가능성 따지잖아요. 자, 고의와 중한 결과고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과실을 따져야 되는데 과실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죠? 학자들은 주관설도 있고 객관설도 있는데 주관설은 행위자를 기준하는 것이고 객관설은 일반적인 보통을 기준하는 건데 지금 요 객관설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인을 기준하고 다만 그 일반인이 모든 일반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의사의 예견 가능성, 과실을 따질 때는 같은 의사로서 그 다음에 운전자는 같은 운전자로서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세제죄를 보면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린 겁니다.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따져야 됩니다. 자, 12번에 살해 1번 갑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 술을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A를 살해했다. 원자행이죠. 원자행은 여러분이 그 학설에 기억하실 때 자, 일단 술을 먹고 술을 먹을 때는 일단 멀쩡했었겠죠. 그럼 일단은 정상적인 상태인데 술을 먹고 만취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럼 사람을 죽일 때는 만취 상태니까 이거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죠. 심신상실 상태니까. 이때는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때는 멀쩡하니까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우리 법에서 처벌하고 있더라. 그럼 법에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했던 행위를 왜 처벌하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대해서 첫 번째 학설이 사람을 이때 죽였지만 살인 행위를 요때까지 끌어가 버리자. 앞으로 끌어와서 요 술을 마실 때부터 실행에
살인의 행위에 착수가 있다고 보자. 실행의 착수 여기까지 끌어버리는 기관회가 있죠. 앞으로 쭉 당겨버려가지고 딱 술을 먹었을 때 벌써 살인 행위는 시작됐다. 근데 이때 살인이 시작됐는데 이때는 멀쩡했잖아. 그러면 행위 당시에 책임이 있으니까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의견에는 일치설이라고 하죠. 일치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려고 하는 학설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뭐가 문제냐? 술을 먹는 것을 살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구성 요건을 너무 무시했다. 술 먹는 게 어떻게 살인행위 되냐. 그래서 구성 요건 정형을 너무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야, 이게 앞으로 땡기지 말고 그냥 이때 실행에 착수한 걸로 보자.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럼 이 학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사람을 죽였을 때 죽인 걸로 보니까 구성 요건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때요. 그럼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으면 처벌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처벌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냥 예외로 보자. 그래서 이걸 예외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외설은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을 무시해버려요. 예외로 봐버리는 겁니다. 예외로 보자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보세요. 자, 사례 1, 2가 이게 원자행인데 1번부터 볼게요. 사례 1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살인행위로 본다는 경우에 그럼 요거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를 살인행위로 보는 견해. 그럼 이거는 예외설입니다. 그럼 예외설에 의하면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을 예외로 봐버려요. 고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례 1에서 실행의 착수를 원인 행위 시 원인 행위가 술 먹는 거죠. 이렇게 당겨버린 견해죠. 이렇게 당겨버린 견해는 행위와 책임은 일치를 시켰지만 술 먹는 걸 살인행위로 봐야 되니까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죠. 그래서 거기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가 맞는 거고. 자, 사례 2로 올라가 보시면 어른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자의로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험성을 예견했다는 것과 사례 1에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차이죠. 사례 1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애초부터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사례 2는 교통사고를 내려고 한 건 아니죠. 다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 그 위험성을 예견했다는 거. 이건 과실원자행이죠. 과실원자행. 자, 우리 판에는 과실이라는 원자행도 원자행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사례 2는 사례 1과 달리 형법 10조 3항에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요. 우리 판에는 과실이라는 원자행도 똑같이 원자행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례 3을 가보시면 병은 자신이 저지른 살해행위에 대한 재판 도중에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밑에 4번에 보면 사례 3에서는 전문 감정인이 병의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는 소견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어서 10조 2항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심신상실 심신미약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다. 법률 문제라는 것은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따라서 감정인의 의견은 참고 사안에 불과하다. 구속력 없습니다. 구속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12번은 우리 출제위원이 되게 성의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에 보시면 금지차고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저리에 어긋난다는 걸 인식하여도 금지 규범에 위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걸로 볼 수 없다. 근데 우리 위법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법규범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만 해도 위법성 인식하는 걸 봐요. 따라서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걸 인식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2번 일본 영주권을 가진 제1교포가 국내 입국 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착오한 거. 우리 판례에 정당한 이유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그냥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3번에 행정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걸로 잘못 알려줬다.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건 다 정당한 이유 인정합니다. 담당 공무원에도 물어보는 게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해서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인정합니다. 다만 4번처럼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변리사에게 물어봤다, 누구한테 물어봤다, 이건 다 인정 안 해줘요. 그런 전문가들은 전문가마다 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말을만 믿었다고 해서 그건 인정 안 해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요. 14번 기대 가능성 기업번에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 관계에 있다 해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상사가 지시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니은번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등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시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우리가 책임 파트에 가는 책임 파트 기대 가능성을 논하는 정당한 그런 건 아니고
구성요건 문제죠.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만 처벌하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상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건 구성요건 조각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디귿번에 우리 기대 가능성은 자기 또는 친족은 맞는데 재산은 안 들어가죠. 생명과 신체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해서 재산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기대 가능성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기대 가능성은 사회가 기대하는 거예요. 행위자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꿈나무로 기대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너를 꿈나무로 기대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대 가능성은 사회적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자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15번에 신행의 착수. 자, 우리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때는 야간인지 주간인지 무조건 보라고 그랬습니다. 야간이면 문에 손만 대면 착수가 돼요. 왜? 주거침입만 하면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침입 문에 손 대버리면 바로 착수가 되기 때문에 야간이면 손만 대면 문에 손 대면 착수. 근데 주간에는 문에 손 대갖고는 안 되죠. 실제로 물세킹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억 1번에 야간 나왔죠. 야간. 그럼 야간에 문에 손만 대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문에 손도 안 댔어요. 그냥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착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에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를 주면 충분하다. 이거 지금 판례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출제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이 부작위범에서 언제를 착수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행위자가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 손해가 발생할 위험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입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당연히 인식해야 되겠죠. 필요 없다고 하는 X. 그다음에 사기 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차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의 도박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면 당연히 착수고. 자, 4번에 주간입니다. 주간. 자, 주간의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시황처를 손괴하다가 발각된 거. 제가 있죠. 주간에 들어갈 때면 물세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걸리면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16번 공동전범. 상명하복 관계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에 가공한 경우 특수교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없다. 아니 상하관계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 틀린 거고. 그다음에 2번 사기죄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모자 중 사기의 기망 방법을 몰랐다는 자는 부정된다. 우리 공모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까지는 몰라요. 다만 네가 뭘 찾아와 어떻게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구체적 방법은 몰라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딱지엄 사건 잘 기억하시면 돼요. 3번에 처을이 구속된 남편 갑을 대행해서 갑의 지시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 포탈행위를 하다가 협의 이혼한 후 을 혼자 회사를 경영하였더라도 이혼 전 갑의 영향이 제거되지 않아서 조세 포탈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갑은 협의 이혼 후에도 여전히 을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판례인데 우리가 공모관계에서 이탈을 하려면 착수하기 전에 이탈을 해야 책임을 안 져요. 착수가 되고 나서 이탈했을 때는 나머지 행위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서로 지시받고 조세 포탈 행위를 하다가 협의 이혼했어요. 그러면 이미 착수가 돼버렸고 그 후에 이혼을 해가지고 이탈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착수 후니까. 그러면 이미 착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혼했기 때문에 뭐 나는 이탈했다고 주장해도 이탈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어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 4번에 갑은 을병과 함께 택시 강도를 하기로 모의했는데 갑은 을과 병이 피해자 A에 대해서 폭행에 착수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 도주. 자, 이렇게 착수하기 전에 도주를 하면 이탈이 되죠. 그러면 그 이탈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죠. 그래서 끝에 보면 갑이 특수강도의 합동범이다. 안 됩니다. 갑은 착수 전에 이탈했기 때문에 합동범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17번.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 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필요적 공범은 일반 임의적 공범과 다른 점이 임의적 공범은 같은 죄를 놓고 서로 같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둘이 같이 먹는 게 임의적 공범인데 필요적 공범은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필요적 공범은 각자 자기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짜장면 먹고 얘는 짬뽕 먹고. 다만 왜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냐?
뭐 2인분을 꼭 주문을 해야 되니까 혼자는 주문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주문을 해야 되지만 죄는 각자 죄를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죄를 짓는 거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를 B의 교사, 방조, 공동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3번 설문 먼저 보시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모를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변호사고 이게 변호사 아닌 자라면 변호사 아닌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얘는 이걸로 처벌하는데 우리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럼 얘는 아예 처벌 안 해버리는 겁니다. 얘를 처벌 안 하는 것이지 얘를 도와줘서 교사, 방조 이렇게 처벌 안 됩니다. 필요 공모관계이기 때문에. 그다음 2번에 보면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 방조의 죄가 해당하는 것이고, 도박이 습벽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 방조를 했다면 상습 도박도 되고 상습 도박 방조도 되는데, 우리 상습자가 붙어버리면 하나로 묶습니다. 가장 중한 죄로 묶기 때문에 상습 도박, 방조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상습으로 묶되 더 중한 상습 도박죄로 묶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습 도박죄만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구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으면 필요한 거다. 아까 필요한 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각자 자기 죄를 짓는 것이고 꼭 둘 다 처벌되지 않아요. 우리 변호사는 처벌 안 받잖아요. 아까 고용되는 경우 얘만 처벌돼도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재수론. 피해자에 대한 폭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가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해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폭행죄는 원래 폭행죄는 단무지라서 다른 범죄에 흡수가 되는데 유일하게 흡수 안 되는 게 업무방해라고 그랬어요.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포이기 때문에 폭행보다 더 경미한 위력만 해도 되는데 폭행까지 했으니까 이건 오버가 돼요. 그래서 폭행죄가 따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흡수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이번에 37조 후단 39조 1항의 문헌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우리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해가지고 사후적 경합을 해서 형을 임의적이나 감경이나 면제를 해주는 것은 원래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걸 전제로 하죠. 원래 두 사람이 같이 왔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명만 먼저 사버렸고 나중에 따로 온 사람이 우리 어차피 둘이 같이 왔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따로 왔어도 할인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사후적 경합범이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걸 전제로 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지금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해버리면 사후적 경합범이 안 돼요. 그래서 끝에 있는 것처럼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귿번에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자, 공직방해죄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풍선 수를 따집니다. 그럼 공무원이 2명이기 때문에 풍선이 2개, 즉 죄가 2개예요. 다만 풍선이 2개가 되면 실경인지 상경인지를 봐야 되겠는데 요거 한 번의 출동으로 해석한다고 그러죠. 한 번의 출동이기 때문에 동시로 봐서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포괄해서 못 묶어요. 이건 공무원 수마다 풍선을 하나씩, 죄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에 상습사기죄에서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 습벽의 발현을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한 사기범행의 습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한 사기범행을 포괄한 사기의 습벽도 포함된다. 우리가 상습성을 따질 때 사기를 쳤으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수법인지를 동종, 이종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종이라고 그래도 이건 얘는 상습적으로 사기하는 놈이다라고 생각하면 걔가 사기를 할 때 섰던 거짓말이 좀 달라도 상습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에 자수. 반의사불벌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을 경우와 달리 그래놨네요. 달리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는 형을 감경하라 면제할 수 있다. 자수가 형을 감경하라 면제할 수 있다는 맞는데 앞에 자복하였을 경우와 달리가 틀렸죠. 반의사불벌죄에서 자복해도 형을 감경 면제해 줍니다. 그다음 이번에 법률상의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죄수를 자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수를 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행위를 인정할 수 있게만 하면 자수가 돼요. 그다음에 3번에 52조 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나 그 후에 범인이 번복을 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한 번 생긴 자수이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감경 면제해준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했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면 자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자, 이후에 구속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건 자백으로 봐야 되겠죠.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하는 거니까 이건 자백이 되는 거지 자수가 되지는 않겠죠. 4번이 맞고요. 20번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이상 5년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죠. 우리 집행유예는 집으로 5-3 그랬죠. 집행유예는 집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집행유예 할 수 있다는 거 법 개정된 거 잘 봐두시고, 이번에 형법 3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2개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판결로 2개의 자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62조 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다 하더라도 2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서만 실형 선고하고 다른 형은 집행유예할 수 있느냐? 되죠. 우리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의 특징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공통점이 형을 집행하고 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형을 가지고 따지셔야 돼요. 형이 두 개라면 이렇게 그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건 집행유예하고 이건 집행유예 안 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다만 형이 하나라면 못 쪼개요. 그럼 전체를 집행유예하거나 전체를 선고유예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이 몇 개가를 따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형이 2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3번에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의 사항을 고려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기정지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우리 선고유예는 벌금까지 할 수 있죠. 벌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선고유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형이 다 가능하지만 선고유예는 사회봉사와 수감형이 못하죠. 그래서 거기가 틀린 겁니다. 자, 21번 강론 하겠습니다. 20번에 생명신체대한죄, 1번에 산부인과 의사 갑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에 임산부 A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에게 A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우리 판례가 태아를 죽인 거는 산모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2번 갑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소년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 광고를 하였다라도 그것이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호사들이 그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소년을 이용하여 자살했다면 갑에게는 자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자살을 방조하려고 한 고의가 전혀 없죠. 도움도 없었고 이거는 사기를 친 거죠. 그다음에 3번에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불을 약속한 행위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에게 살인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람을 준비하는 것도 예비죄가 됩니다. 4번에 갑이 7세 3세 남짓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해서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갑이 자식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은 이상 갑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 간접적 범죄죠 이거. 어린애들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듣기 때문에 엄마 만나러 가자 하니까 진짜 모르고 따라갔잖아요. 이거는 애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간접적 범죄이 된다는 거 아시고 살인죄 됩니다. 20번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기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화기를 이용한 거는 기본적으로 폭행이 안 돼요. 거기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귀를 막 찢어지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 이번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상해죄는 사람마다 죄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다면 피해자별로 각각 상해죄가 되는 거고. 3번에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잊지 못하고 실신했다. 우리 실신도 상해죄로 보죠. 그 다음에 4번에 산부인과 의사가 난소가 이미 제거되어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어차피 임신이 안 되니까 자궁 적출해도 피해가 없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궁 적출했는데 이게 상해가 아니라고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 따라서 밑에 술제출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당하지 않는다. X 상해됩니다. 1, 3, 5, 6일째 갑은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추운 날씨에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해서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이 되죠. 여기서 기억할 여러분 D급번에 있는 설문처럼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 의무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번 사례처럼 술집 주인은 주된 의무는 술을 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주된 의무가 술을 주는 거라고 하지만 부수적 의무, 이 술을 먹은 환자가 이렇게 죽을 정도 된다면 그때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도 이 유기죄에서의 보호 의무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 디귿번은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범행으로서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유기죄 안 되죠. 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지 그걸 유기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에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간헐적인 정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은 부족하고 당사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유관계 의사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 사실혼도 혼은 혼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머지 요건은 다 갖춰야 돼요. 따라서 유기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보호무가 인정이 되지만 다만 사실혼이 있으려면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이런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동거한 것만 가지고는 유기죄의 보호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억과 니을이 맞고요. 협박죄.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시금을 일으킬 만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 정당의 당사를 폭파시키는 거하고 경찰관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포함되나 여기서 제3자에는 자연인, 법인 다 포함되죠. 뭐 회사를 망가뜨려 버리겠다 얼마든지 됩니다. 법인도 포함됩니다. 법인이 포함되는 것이 않는 것은 객체죠, 객체. 법인을 협박할 수는 없으니까 법인의 객체, 법인은 협박적 객체가 되지는 않지만 제3자에는 된다. 기억하시고 3번에 해악의 발생이 직접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것도 협박에 포함된다. 하늘에다 얘기해가지고 벼락을 내려버리겠다. 그런 건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에 사채업자인 피고인 갑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이건 협박죄가 될 수 있죠. 25번 정부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니은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적어도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도 결국 공연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고의, 전파 가능성 인식이 있으면 물론 용인하는 의사, 그래야 미필적 고의가 되니까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디귿번 형법 310조는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할 뿐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우리 공익이라는 게 쉽고 국가와 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특정 집단도 공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의 짱들, 간부들이 하는 일은 공익이 돼요. 그래서 거의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 해당되면 그것도 공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을반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국민 호텔녀 최근 나온 판례죠. 이거 수지 판례인데 이거 우리 판례가 모욕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해당한다 그러면 X. 자, 그 다음에 26번에 가보시면 약취유인죄.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자, 일시적이죠. 우리 이 약취유인죄가 꼭 거주 이전, 장소의 이전이 없이 이렇게 부모를 밖으로 내보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되는 건 맞지만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게 강도가 집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부모가 못 들어온 사안이죠.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시적이니까. 그다음에 니은번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에 부모 일방이 여가 핵심이죠.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약취로 볼 수 없다. 끝에 보면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약취죄가 성립한다.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약취죄가 안 됩니다. 우리 베트남 판례죠. 이와 반대로 프랑스에서 애를 데리고 와버린 것은 그거는 폭행 협박이나 사실상 힘을 행사한 것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취죄가 됩니다. 디귿번에 갑이 미성년자인 이를 보호 감독하고 있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해서 애를 자신의 살상 지배로 옮긴 이상 갑에게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고 미성년자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도 보호하지만 부모의 감호권도 보호법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의 감호권이 침해돼서 죄가 되는 거고요. 니을반에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미성년자를 안전한서 풀어줬습니다.
해방감경수입니다. 해방감경은 감경만 되는 거예요. 면제는 안 됩니다. 자, 27번. 강간과 추행의제.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유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고 피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이 되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로 위협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것은 추행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자기가 안 봐버리면 되니까. 자, 2번 골프장 여종업원이 거부사를 발표했음에도 말고 셋째 줄 러브샷 우리 판례가 추행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강간죄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선고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서 반항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한글을 현저히 곤란하게 입장돼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왜 반항을 하지 않았느냐,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법정에서 그런 얘기하면 형이 더 가중돼 버려요. 피해자답지 않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뭐 도망가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협박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4번에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해서 간음이 이루어진 걸 인정될 수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 그 1인 2역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네가 모텔에서 다른 남자랑 나오는 거 봤다라고 하면서 전화로 내가 일주일 후에 찾아갈 테니까 해라 하자라고 하면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간죄가 돼요. 자, 28번 1번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요건의 실행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 즉 구성요건 행위 자체를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직전 행위,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만 해도 실행의 착수로 보죠. 우리 문제. 2번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해서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니까. 3번 갑이 교제하다 헤어진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나 다른 입자에 승낙 없이 무단으로입니다. 승낙 없이 무단으로 A가 거주하는 101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지 맘대로 입력해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들어가서 A의 집 현관문까지 들어갔을 때 이건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관리자의 현실 승낙 받았고요.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 판례는 이제 주거침입죄를 주거권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행위 태양 갖고 판단하죠. 따라서 승낙 받았고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둘째 줄 추정적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X.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서 침입죄가 성립한다. X. 자, 손님인 줄 알았는데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범죄 목적으로 들어왔어.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승낙받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으면 주거침입죄 안 돼요. 4번이 틀렸고요. 29번에 갑이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위 통장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는 없다고 봐야 되느냐. 자, 원위치를 시켰을 때 불법 영득의사 인정되느냐. 원위치를 시켰어도 가치를 싹 빼먹어 버리면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봤습니다. 통장이 대표적인 거죠. 통장에서 돈을 다 빼버리면 잔액만큼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법 영득의사 인정이 되고 그래서 절도죄가 된다는 거. 2번 갑이 자신의 모친 A의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A에게 명의 신탁한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자, 누구 거냐? 명의 신탁 나오면 기본적으로 수탁자가라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A 거 모친 A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B에게 맡겼기 때문에 B가 점유자입니다. 그럼 피고인은 타인 소유, 즉 A 소유, 타인 점유, 즉 B 점유. 그럼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을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명의 신탁은 기본적으로 수탁자로 보세요. 다만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신탁자가 나타났을 때, 즉 신탁자와 수탁자의 싸움이 붙었을 때, 그때만 신탁자가 소유자지 기본적으로는 다 수탁자로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3번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수혜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서 사용한 경우 한두 시간 후 영업전 정문에 화분에 놓고 갔다. 자, 원위치를 시켜놓으면 원래는 사용절도고 절도죄를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세 가지 있을 때는 절도가 된다고 그랬죠. 오가다가 한 거, 오래된 거.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갖다 놓으면 이건 원위치를 시켰어도 이건 절도죄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가치를 싹 빼먹어버린 거.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놓은 거.
원위치를 시키지 않은 거죠. 요거는 지금 휴대폰을 영업점 정문 옆에 놨기 때문에 이건 불법행사 인정이 돼서 절도죄가 돼버립니다. 자, 4번에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급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순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연도사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리스 차량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스 차량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리스 회사 소유죠, 이건. 자, 이거를 A가 리스를 했는데 A가 사채업자한테 맡겨버렸네요. 담보로 맡겨버렸네요. 그럼 사채업자가 점유를 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당연히 리스 회사는 얘한테 그 차량 다시 반납해라, 갖고 와라 얘기할 겁니다. 그럼 A가 몰래 이 차량을 훔쳐서 갖다 주면 소유자는 좋아하죠. 그래서 거기 지금 얘기 나오죠. 소유자익으로 된다.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 하지만 점유자의 점유가 침해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도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30번에 사기공갈죄. 비트코인. 우리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이 된다. 자, 니은번. 피해자 A는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서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에 갑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하다 가지고 가겠을 때 사기죄냐 절도죄냐, 다시 말하면 처분행위가 있냐 없냐, 이건 처분행위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 거 맞습니까? 내 거 맞습니다. 그럼 줘버리겠죠. 그 사람 그럼 가져가세요라고 주는 거니까 처분행위가 있는 겁니다. 금은방에서 목걸이 한번 해볼게요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처분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됩니다. 다음 디귿번.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디귿번에 재산상 이해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 행위로 인해서 피공갈자가 재산 이익을 공유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지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 이익을 탈취한 경우, 이거는 부작위한 처분행위 말하는 겁니다. 사기죄하고 공갈죄는 내용이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기죄에서도 부작위한 처분행위가 있기 때문에 공갈죄도 부작위한 처분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공갈을 당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부작위한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격과 디귿 두 개고요. 31번.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물건을 손절한 것, 즉 내 물건에 대해서 손괴하거나 절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물건일 때만 되니까, 자기의 물건을 취고 은닉했을 때 되니까 셋째 줄,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원래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자기가 신분이 없어도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을 하면 33조 본문에 의해서 비신분자도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에 가담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33조에서 공범될 수 있는 것이고, 니은번에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점유와 관련해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 절도범인의 점유는 보호하지 않죠. 그래서 권리행사방해죄 안 되고, 디귿번.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우리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물건을 손절해서 남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 이게 권리행사방해죄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남의 권리를 방해할 때 이 남의 권리가 뭐냐? 우리 보통은 점유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점유권을 침해하는 걸 권리행사방해로 처벌하는데, 우리 판례가 채권도 포함된다고 그래요. 자, 이 채권이라는 게 산에 기억하면 되죠.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을 야, 네가 벌채를 해라. 네가 벌채를 해주면 이 나무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 말을 믿고 이 사람이 벌채를 다 했어요. 그럼 벌채를 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면 원목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원목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 청구권. 그럼 이 청구권이 있는데, 그럼 이 나무들은 이제 벌채를 다 해놨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는 이거를 줘야 되는데 이걸 딴 데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물건을 딴 데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죠.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러면 자기 물건을 팔아먹어 버렸을 때 이 사람은 원목을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겁니다. 이 권리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의 권리에. 그래서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이 채권이라는 게 인도 청구권 말하는 거예요. 원목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청구권. 그 사례를 기억하시면 돼요. 1번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 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거나 결정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사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우리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둘이 배틀이 붙은 거죠.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이거죠. 채무자가 이걸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거.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려야 돼요. 여기서 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 말하는 건데 채무자가 1년 후에 받을 돈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장래 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장래의 권리도 이 객체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 이번에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해서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할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 집에서 방폭하지 뭐예요.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요 추상적 위헌범들 얘들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 강제집행면탈죄, 방해죄, 업무방해 같은 거, 업무방해, 공직방해 같은 거,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유기학대죄. 요거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요하지 않습니다. 자, 32번에 작물죄. 재산범죄를 저지른 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작물이 될 수 있다. 도둑 및 훔친 물건을 남한테 주게 되면 남한테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받은 사람은 작물죄가 되는 거예요. 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뭐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서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거, 이건 취득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다음에 작물 인정을 알면서 작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대요. 알선죄는 알선만 하면 처벌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작물죄에서 작물범과 피해자 간의 동거 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는 형이 감경 면제되지만 작물범과 본범 간의 동거 친족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형이 면제된다. 자, 기본적으로 작물범과 피해자는 일반 친족 상도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동거 친족일 때는 아예 형이 면제돼 버리겠죠. 근데 작물죄는 장본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작물범과 본범. 장본인이 일할 때 필가면 그랬죠. 작물범과 본범이 1항의 친족 상도례에 해당되면 필가면이 돼요. 일할 때 가면 써야 된다. 그래서 장본인이 일할 때 필가면, 작물범과 본범은 1항 직계관계에 있을 때는 가중감경이 필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위아래가 바뀌었죠. 작물범과 피해자가 면제고 둘째 줄에 작물범과 본범이 감경 또는 면제입니다. 3번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이거 운행할 수 없게 하면 이거 손괴가 되죠. 볼 수 없다면 틀린 거고. 자, 2번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건축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얼마에 사용할 수 있다면 손괴죄가 개시가 된다.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1층 로비에 설치된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훼손 없이 옮겼다 하더라도 어쨌든 있던 홍보 장소에서 옮겨버렸기 때문에 홍보로서의 그 효용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건 손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 가치는 상실되었지만 산도가 1.8도 내지 6.2도 이루어 있어서 식초로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손괴죄가 개시가 될 수 있다. 34번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서 불꽃을 일으켰으면, 자, 피해자의 몸에 붙었으면 우리가 방화죄는 집에 옮겨 붙으면 기수, 중간에 매개체에 붙으면 착수죠. 이 사람의 몸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착수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2번에 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천정까지 붙었잖아요. 그럼 집에 붙었기 때문에 이건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갑이 주택에 불을 놓고 그곳에 빠져나오려는 애를 막아 소삭해 했을 때
현주건동을 방화 치사죄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현주건동을 방화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 치사라는 결과가 꼭 발생을 해야 돼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위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불을 질렀는데 빠져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불을 지른 것 가지고는 사람을 못 죽였어요. 그래서 현주건조 방화 치사죄가 안 되고 현주건조 방화로 끝내는 것이고, 나중에 나오는 사람을 다시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별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주건조 방화죄, 살인죄, 실체적 경합이에요. 4번에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담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폐가. 이건 건조물로 볼 수 없죠. 그럼 건조물로 볼 수 없으니까 물건으로 갑니다. 그럼 물건 방화죄는 전부 다 위헌범이에요. 자기 물건 구치야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하고 물건은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그럼 물건은 구체적 위헌범이니까 위험이 발생해야 되는데 폐가의 벽을 그슬리게 한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위험도 없었어요. 그러면 미수로 가야 되는데 또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죄로 가야 됩니다. 자, 35번 공경수범 부식이대죄에서 자 1번에 허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여러분 이전 등기 나오면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이전 등기가 나왔을 때 이게 공경수범 부식이죄가 되느냐를 검토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이 소유권이 있냐 없냐를 따지시면 안 되고 이전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유권이 원래 없는 소유권이라도 이전만 되기만 하면 빈 박스라고 해도 넘겨지기만 하면 이전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4번 보면 어떤 부동산에 가서 피상속인의 실체상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등기가 뭐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재산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가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되기 때문에 그 이전 등기한 것이 부식이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전 등기 또 뭐 허위 채권을 양도한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보시면 안 돼. 양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도가 되는지만 보여야 돼. 빈 박스라고 해도 넘긴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부식이죄 아니에요. 다만 요게 부식이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라고 그랬냐면 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니까 이전 등기가 부식이죄가 되는 거예요. 왜? 허가가 없으면 안 넘어가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게 빈 박스든 아니든 그걸 넘겨주니까 넘어가는 건데 이걸 넘기는 게 아니라 지가 훔쳐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훔쳐가는 거,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거, 훔쳐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1번 판례예요. 1번 보시면 허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소유권이 허위든 무효든 뭐 부실이든 뭐 상관없이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실체상의 권리가 없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얘한테 넘긴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번은 남의 걸 내가 몰래 조작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허위의 소유권인 걸 격려했다. 내가 서류를 위조해서 내 마음대로 등기를 했다. 이건 안 넘어옵니다. 그럼 요건 부식이죄 같아요. 더군다나 그러다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 것도 당연히 이 이전 등기 자체가 부실이니까 설정 등기 자체도 부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식이죄 같아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똑같은 이전 등기지만 4번은 어찌됐든 간에 갖고 있는 사람이 넘기는 거니까 그게 빈 박스든 아니든 넘어가는 거지만 1번은 갖고 있는 사람은 준 적이 없는데 지가 몰래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부식이죄가 되는 겁니다. 꼭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종중소유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신고했다 하지만 토지대장이잖아. 토지대장이니까 부식이죄 안 되는 것이고 대장은 부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에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조정조서잖아요. 부식이죄죄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부식이죄가 돼야지 조정조서는 법원이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식이죄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36번 도박은 재물을 걸고 위원회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도박을 잘해도 그날 운이 안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박죄 성립해요. 그다음에 니은 유료 낚싯대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에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서 경품을 주는 거 이거 당연히 우연성이 있고 도박하고 똑같은 거니까 도박계량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의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죠. 우리 강원랜드. 다만 강원랜드만 되는 거지 외국 가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X. 그다음 피고인 등의 피해자들이죠. 그럼 사기죄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풍선이 여러 개가 되고 죄가 여러 개 돼야 되는데 다만 도박은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인 게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이거는.
37번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관한 추상적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래서 아예 불성실한 것과는 안 되고 아예 직무를 버릴 정도 돼야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 공무원이 병가 중인 사람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기죄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경찰관의 압수물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석에 돌려줬을 때 우리 아까 우리 부작위에서 그런 문제 있었죠. 하나이가 동시에 자기도 되고 부작위가 되는 경우는 없다? 있다. 이런 거죠. 이 압수에 돌려준 것 자체가 자기로서는 증거인멸도 되고 부작위로서는 직무유기도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되면 자기범만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죄만 성립하지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죠. 근데 4번 설문 주의하라고 그랬죠. 원래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진행되면 자기범만 성립하고 부작위범 성립하지 않는데 4번은 그거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 농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 불법적인 사실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슬래시를 딱 그어버리시고 그 후에 해당 농지의 농지되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 별도입니다. 별도. 하나의 행위가 동시가 된 게 아니라 앞에서 취하지 않고 있는 행위 별개 한 2달 있다가 허가를 내주는 행위 별개 행위가 2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따로따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죄고 나중에 전용 허가를 내려고 허위의 공문서 작성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고 그래서 다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그 3번하고 4번하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38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 묻지 않고 2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실무 담당자죠. 공무원이 실무 담당자에게 밑에 있는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시켰다면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의무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남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우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나오면 우리 헷갈리지 않게 해서 이걸 꼭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직권남용죄지만 뒤에 권리행사방해 우리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2개를 부어놓고 이렇게 슬래시를 딱 그어놓으라고요.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권리행사방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추상적 위헌법은 맞지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행사방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권남용도 있어야 되고 권리행사방해도 있어야 되고 2가지가 다 있어야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추상적 위헌법은 이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추상적 위헌법은 권리행사방해도 다 있어야 돼요. 권리행사도 방해도 되어 있고 음업일을 하게 해야 되지만 국가의 기능이 저해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국가의 기능이 저해될 필요까지는 없다. 왜? 추상적 위헌법이니까. 다만 이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거 우리 매세나 있죠. 자, 요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9번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건에서 증인을 출석한 후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했다면 당연히 유증죄 성립한다. 왜냐하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진실을 얘기할 수 있죠.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 안 받으니까. 근데 지금 허위 진술했으니까 너는 처벌받는다. 2번 선사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는 기수했더라고.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실행한 경우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제가 위증죄를 검토할 때 한번 주의할 게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위증죄는 증인석에서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까지 보고 위증죄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위증을 했다가 또 말을 바꿔버리면 위증죄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위증죄가 철회하면 위증죄가 성립하다가 틀린 거고요. 그다음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 의해서 타인을 교사해서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피하고 그러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남을 시키는 건 처벌해요. 그래서 위증교사죄는 되고요.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 제가 밥 먹는 거 거짓말해도 위증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위증죄는 양심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요.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거짓말하면 다 위증죄가 돼요. 자, 무고죄. 무고죄에서 타인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한다. 우리 무고죄라는 것은 우리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무고죄는 쓸데없는 수사를 하게 하는 걸 처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 만드는 걸 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누군지가 특정이 되지 않아 버리면 수사를 할 수도 없고요. 쓸데없는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 피해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고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가 뭐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해서 불기소 처분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소를 한 사항에 대해서 불기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무고라는 것은 저 사람이 죄를 안 진 걸 알면서도 해코지를 할 목적으로 무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피해를 당한 게 틀림없어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기소됐다는 이유나 무죄됐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위증죄가 안 됩니다. 아니 무고죄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죄 고의가 없는 거죠. 그럼 자기는 이게 진실인 줄 알았으니까 고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한 경우는 무고에 해당한다. 틀린 거죠. 우리 무고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해코지할 목적,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모해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게 무고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건 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4번 리을반 같은 거는 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쉬웠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저는 너무 쉬웠다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변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셨으면 실수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다 맞출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